그 다음에 운임에 있어서 신고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본 거는 뭐예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대부분 다 받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임과 요금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일 이내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신고 수리 여부를 갖다 신고인에게 통지해줘야 되겠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운임과 요금을 갖다가 신고해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운송사업을 허가받은 자 되겠죠. 그 다음에 운송가맹사업 허가받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요거 잠깐 보시면 됩니다. 군안형 특수자동차 사용해서 이제 고장 차량, 흔히 말하는 레카차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변형 화물자동차,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운임에 대해서 요금에 대해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먼저 운임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할 때는 이걸 운임 및 요금 신고서를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변경 신고 연합회,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제 행정적인 부담이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로 하여금 이거 갖다가 대리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앞서 얘기했던 최저의 운임료를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 운임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 안전 운임을 갖다가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안전운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위원회를 보시면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해서 안전운임위원회를 둔다. 의무적이죠.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송 원가 및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의 결정, 조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 품목, 차량의 종류 이런 걸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를 갖다가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회의에 부의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숫자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15명을 갖다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경제적으로 이해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화주를 대표하는 임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한 대표하는 위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구성된 3명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은 위원회의 임기 이런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1년, 그 다음에 연임과 등 2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을 뭐 결정을 한다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게 뭐예요? 의사 중득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갖다가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체크를 하세요. 숫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숫자 15명 이내로 한다라는 거, 이런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전운임의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안전운송 원가를 갖다 심의할 때 인건비 중요하겠죠. 감가상각비. 그래서 자동차를 사용하면 이제 계속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거 등 고정비용, 유류비 부품비, 이거는 유류비 같은 경우 여러분도 잘 아시면 기름값이 예민하잖아요. 그 변동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차 대기료,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 운송 서비스 수준, 그 다음에 운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그 밖에 필요한 거, 뭐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 운송 원가를 갖다가 심의 의결한다. 그래서 심의 의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안전 운송 원가의 적정 이윤을 더해서 안전 운임을 갖다가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가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이윤을 더해 가지고 안전 운임을 갖다가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전 운임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안전 운송 원가라든가 이게 나오면 이제 공표를 해야 되겠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표, 국토부 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적용할 것 갖다가 안전운송 원가를 갖다가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피개인 자동차의 경우는 철강제, 일반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모든 품목 뭐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안전 운임 공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이 10월 31일까지 해서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와 같은 경우 안전 운임을 공표한다. 그래서 수출 컨테이너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 운임의 효력, 이게 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주는 물건을 맡긴 사람이죠.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 운임 이상의 운임을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수사업자 같은 경우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 운임 이상을 갖다가 운임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안전 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전부 무효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한 부분, 그러니까 다운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여기 갖다가 마지노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한 금품을 갖다가 주고받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 같은 경우는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알려줘야 되겠죠. 적당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부정한 금품 이런 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전운임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부정을 잡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거, 흔히 말하는 꺾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 화물차주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서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이와 같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를 갖다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됐다 그러면 관할 관청에다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고가 됐으면은 그 처리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뭐 조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갖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안내가 되는 거고요. 또 홍보도 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부정을 저지르지 맙시다 등등등 갖다가 하고 연구, 또 안전운임 정착을 위한 연구 이런 거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또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그런 심의를 위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1년마다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송약관입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해가지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운송약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계약서 같은 건데, 계약서라고 봐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거래할 때 보면은 깨알 같은 글씨 있죠. 그게 바로 약관이에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기 위해서 운송약관을 정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갖다가 신고인에게 통지를 하고요. 근데 안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립된 협회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표준약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갖다가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의무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권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관에 대해서 이게 불공정한 약관이냐 아니냐 갖다가 검토를 여기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요 약관이라는 것 때문에 헷갈리게 해서 시험 나오는데, 누가 그걸 권장을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약관의 심사는 공정위가 하지만 여기에 대한 권장은 갖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허가를 받는 때에는 여기 있는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대리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그 운송약관에서 이제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의 종류라든지 운임 및 요금의 수수, 환급에 관한 거. 내가 좀 과다하게 받았으면 그걸 환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화물의 인도, 인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거, 운송 책임 시작되는 시기 및 종기, 그 다음에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분쟁 상황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약관을 갖다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 당사자에게 이제 부당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경우는 이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인정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운송사업자의 책임입니다.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에 또는 인도로 해갖고 지연됐어요. 이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거는 상법에 관한 걸 갖다가 준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 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도 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넘어갔어요. 그때는 멸실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됐어요?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분쟁, 책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을 한다. 즉 뭐냐면은 손해배상이 발생을 했을 때 화주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이때는 분쟁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 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정안이 잘 되면 그래서 둘 다 쌍방이 조정안을 갖다 수락을 하면은 그때는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쌍방이 화주하고 운수업자하고 둘이 쌍방이 수락을 하게 되면 요 조정안을 갖다 수락을 하게 되면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갖다가 조정을 할 때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즉 위탁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서 등록한 소비자 단체에다가 이걸 갖다가 분쟁 해결을 갖다가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운전 업무 종사 자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령, 운전 경력, 운전 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 운전 적성검사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실시하는 이론 및 실시 교육을 갖다가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좀 결격 사유는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항상 결격 사유는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나오는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거 좀 주의를 해주세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여기에 좀 빠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운송 그 사업자 같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이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결격사유 보시면은 실형을 받았어요.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계속 2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예기간,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그래서 집행유예기간이 통과가 되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된 후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데 여기 또 5년이 나왔죠. 시험일 전, 교육일 전 5년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돼 있죠. 이런 경우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갖다가 취득할 수 없다. 운전면허 취소되면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무면허가 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인해서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받거나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이런 경우는 하면 안 되겠죠. 종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그래서 사고 발생에 30일 이내까지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즉시 사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뒤에 이렇게 중상을 입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망하는 결과까지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그 다음에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에는 운송 종사 자격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일 전, 시험일 전 3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로 뭐예요? 요 숫자가 중요하고 여기 있는 5년짜리, 요게 좀 중요하다는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을 대여하면 안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자격증을 갖다가 이런 그 요건을 갖추면은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운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예. 여기가 굉장히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 사업을 갖다 성실히 수행해야 되고, 좋은 말 써져 있죠. 그다음에 부당한 운송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 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하면 안 되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는 운전자 과로를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 근무하게 하면 안 된다. 흔히 말하는 뺑뺑이 돌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뭐냐면은 고장,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자동차 관리하는 사업자하고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거. 네, 그런 경우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하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송 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죠.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는 화물 운송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흔히 말하면 뭐예요? 페이백이죠. 내가 너한테 이게 줄 테니까 너 얼마큼 나 줘. 뒤로 이제 되돌려 받는 거죠. 그 택배 같은 경우 이거 좀 많이 있어요. 페이백 같은 경우.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은 택시 요금 미터기 장착 등 택시 유사 표시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법을 더 많이 적용을 하고, 운수사업자는 아무래도 승객보다는 화물 쪽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는데, 그래서 택시 유사 표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거 갖다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제 불이익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송약관이 있죠. 운임하고 요금을 갖다가 이제 정해놓은 운송약관을 갖다가 영업소 또는 화물 자동차에 갖춰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은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물 위탁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차주나 개인 운송 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 운송 사업자는 해당 위수탁 차주나 개인 운송 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 적재 요청자 화물의 종류, 중량, 운임 등 저항 상황에 따라 화물 위탁증을 내잖아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평상시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종의 계약 관계를 갖다가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물을 위탁증에 거기 화물이 뭐뭐뭐 들어가 있다는 걸 하고 있어요. 사고가 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손해배상이나 책임 범위를 갖다가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화물 위탁증을 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화물 자동차 소유한 위수탁 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갖다가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제약은 일단 발급하여야 하며, 여기서는 요구하면 주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발급해야 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 차이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탁 차주나 개인 운송 사업자는 화물 위탁증을 갖다가 수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구하면 화물 위탁증을 내주는 것과 그냥 화물 위탁증을 발급해야 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는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 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갖다가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차주에게 여기 있는 부담을 시키는 거,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로 보시면은 위수탁차주가 현물 출자한 차량을 갖다가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됩니다.
이게 현물 출자한 경우에는 그 위수탁 차주의 소유거든요. 근데 운송사업자가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남에게 넘겨버리거나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수탁 차주가 현물 출자한 거는 위수탁자 소유가 위수탁자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예, 남한테 팔아버린다거나 저당권 설정한다거나. 다만 이제 세금 안 낸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해야 하는 차량의 관리 의무의 혜택으로 인해서 채무가 발생했다. 그때는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채무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 출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현물 출자자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송사업자가 망하게 되면 압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 현물 출자한 거는 누구 거예요? 위수탁 차주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압류가 못 들어가면 안 돼요.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소유권이 다른데 여기서 압류가 들어온다 하면은 제3자 이의소라고 해서 소송을 갖다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것, 자기 것, 여기 사업자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압류를 하냐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현물 출자자로 이제 기재를 하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 위수탁 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갖다가 제한하거나 이런 불이익 조성은 안 된다. 왜냐면은 이게 다른 사람하고도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거래를 갖다가 막는 거 이거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제한을 두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이 위반하는 화물 운송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운송가맹사업자 화물정보망이나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해서 위탁받은 물량을 갖다 재위탁하는 거. 예. 이 같은 경우는 화물 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서 아니 된다. 기본적으로 운송사업자는 화주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할 때 또 넘겨준다. 계약 당사자가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사고 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재위탁을 갖다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재되는 화물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정장치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그 고정장치나 이런 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쏟아져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운행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못하게끔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 허가의 조건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향을 위탁하면 안 되겠죠.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운수 종사자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교육받게끔 하게 되는 거, 교육받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갖다가 거기에 종사하게끔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가 전기전자장치, 그래서 최고속도 제한 장치 그 흔히 말하는 이게 그 빨리빨리 해서 운송을 하고 또 다시 이제 그 배차 받아가지고 또 운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과속을 갖다가 막게끔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갖다가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거 외에도 이제 다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 시설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경우는 주차장, 차고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 주차, 0시부터 4시까지 하는 경우 갖다가 밤샘 주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부당한 요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되돌려줘야 되겠죠. 환급할까. 그 다음에 사업용 화물 자동차 바깥쪽에다가 일반이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용 화물 자동차를 갖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업자 명칭, 그 다음에 개인 화물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녕 화물 자동차 사용해가지고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화물을 갖다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걸 갖다가 표시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 그 많이 하잖아요. 이게 보따리 그 동대문에 사가지고 또 옮길 때 이런 거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를 갖다가 정기 검사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면 안 되겠죠. 난폭 운전,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를 갖다가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사업자가 이게 연결만 해두고 자기 번호분 안 하고 흔히 말하는 브로커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게 있어 수수료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송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운송 의무를 갖다가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해야 돼. 자기가 직접 운송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업의 본질이 이제 훼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운송 의무를 갖다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서 연간 운송 화물 계약이 100분의 50 이상을 갖다가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운송사업자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연간 96회 이상을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예외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1년 이상 운송계약 체결했으나 여기 있는 96회가 안 되는 경우예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운송하는 경우로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운전자가 사망이나 질병, 구개 체류 등을 사유로 해서 화물 운송할 수 없어요. 이거는 좀 봐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특히 이제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화물 운송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를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 사업을 갖다가 영위하는 경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이때는 좀 줄어들겠죠. 운송사업자하고도 주선을 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알선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줄여줘야 되겠죠. 그 대신에 줄여주는 100분의 30 이상을 갖다가 직접 운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신규 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 개시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한다. 한번 보시고요. 운송사업자는 직접 운송하는 화물 외에 다른 운송업자,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소속된 사람은 가능하지만은 그 외인 사람에게 이제 해서는 안 되고요. 직접 운송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 사업자로부터 화물 운송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가맹사업부터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 사업자도 화물 운송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 이를 갖다가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요거 좀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직접 운송 규정을 갖다가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해서 위탁을 하면 이때도 직접 운송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 있는 화물정보망 같은 경우, 인증망,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의뢰나 이게 처리 과정이 이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 다음의 경우에 운수 종사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중간에 내리게 하는 거, 화물 내리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화물 운송 거부하는 거, 물론 이제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부당한 운임 요금을 갖다가 요구하는 거, 그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 자동차 관리 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갖다가 주고받는 거, 이거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해서 화주를 갖다가 호객하는 거,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을 다 닫아야 되겠죠. 안전히 닫지 않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택시 유사 표시행위, 그래서 개인 우리가 화물과 택시를 갖다가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하는 거,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최고 속도 제한 장치 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운행 중인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가
자동차 안전 단속원, 그 다음에 운행 제한 단속원들 같은 경우는 그 화물이 제대로 설치돼서 이제 덮개라든가 기타 등등등 이런 거 갖다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덮개, 포장,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이거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운송 종사자 같은 경우 이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조사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조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수 종사자에게 짠 하고 보내줘야 되겠죠. 나 공무원이야, 단속원이야 이런 부분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선 명령하고 업무 개시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제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질서 확립하고 화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선 명령을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약관 변경,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구조 변경, 운송시설의 개선,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 가입하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스탁 계약에 따라서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판이 훼손, 분실된 경우 이때는 그 위스탁 차주 요청을 받은 즉시 등록 번호판에 부착, 봉인을 신청하는 해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피차 신고, 오래된 차 같은 경우 없애는 경우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조치. 그 다음에 그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 본고지를 갖다 다른 시도로 옮기는 경우죠. 그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그래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교체라든가 봉인을 신청하는 등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이 있습니다. 이 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동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멈춰버리면은 우리나라 물류가 다 멈춰버리기 때문에 강제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조건 자기 뜻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명령 사유, 운송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해요. 그러면 우리 화물 그 운송에 대해서 커다란 이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경제의 침해다, 피해가 크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 운송 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이렇게 명할 때는 국민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시를 명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요. 이거 만약 거부했다. 그러게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한번 문제 있었죠. 이런 거 가지고.